찬란한 아테네 문명의 진수이자 인류 문명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파르테논 신전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누가, 언제, 왜, 어떻게 건설하였는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파르테논 신전과 그 조각상에 숨겨진 의미와 아울러 파르테논 신전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파르테논 신전에 숨겨진 비밀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에는 세 가지 건축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바로 그것입니다. 도리아식은 그리스 본토에서 살았던 그리스인의 한 분파인 도리아인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도리아인들이죠. 그 도리아인들이 만들어낸 건축 양식인데 단수나무의 절제미와 남성적인 장엄미가 돋보이는 양식입니다. 이오니아식은 이오니아 지방, 즉 에게해의 여러 섬들과 터키, 서해안에 살았던 그리스인의 또 다른 한 분파인 이오니아인들, 즉 아테네가 바로 이 이오니아인들이죠. 이 이오니아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건축 양식인데 아름다운 여성적 우아미가 돋보이는 건축 양식입니다. 그리고 코린트 양식은 개방적 상업국가이자 건축 선진국이었던 코린트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건축 양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이 도리아식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리아식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면 아테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 이질적 두 요소의 결합과 융합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파르테논 신전에도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권위와 질서, 그리고 절제와 중용을 상징하는 파르테논 신전의 예관, 겉모습에다가 부드러운 아름다움, 즉 여성적 우아미의 이오니아식 건축물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살짝 가미합니다. 바로 건물 내부에 있는 4개의 기둥과 벽면의 프리즈 조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 4개의 기둥은 그 머리 장식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오니아식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안쪽 벽면의 프리즈는 본래 이오니아의 건축 방식입니다. 한 건물에 이렇게 두 가지 건축 양식을 결합하는 것은 그런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누구인가 강력한 건의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파르테논 신전의 프리즈 조각에 대해서 조각가 피디아스가 페리클레스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스파시아라는 여성과 그 일행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토스 출신으로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였던 그녀가 이오니아 건축 양식을 피디아스에게 건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처럼 파르테논 신전은 이질적 두 요소의 결합과 융합이라는 아테네 문명의 특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건축가가 아닌 조각가 피디아스가 주도한 건축물답게 조각 작품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조각 작품들 속에는 아테네 사람들의 숨은 뜻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붕의 양쪽 끝 삼각형 모양의 박공에 있는 조각. 둘째는 기둥의 외벽에 있는 메토프 부조. 셋째는 내부 기둥의 내벽의 프리즈 부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전 내부에 모셔진 아테네 여신의 조각상입니다. 우선 서쪽 박공부터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을 박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앙 왼쪽에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 아테나 여신이고 그 오른쪽 삼지창을 들고 있는 것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두 신이 싸우기라도 하려는 듯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무슨 영문일까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서로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겠다고 다투는 장면입니다. 이때 포세이돈은 짠 바닷물을 아테네에 주었고 아테나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하는 바람에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택하였고 거기에서 아테네라는 이름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어쨌거나 이것은 아테네가 신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선택하였다는 이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는 아테네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눈에 띄는 서쪽의 박공에 이 자랑스러운 모습의 조각을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쪽 박공을 보겠습니다. 중앙 왼쪽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그리스 12신의 우두머리격인 제우스 신이고 그 앞에 창과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아테나 여신입니다. 왼쪽의 헤라 여신과 오른쪽 포세이돈 신은 의자에 앉아있고 다른 모든 신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 나이키가 환호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제우스 신의 전령인 에르메스가 월계관을 들고 날아와서 아테나 여신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려고 하고 있네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테나 여신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경합해서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 됐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우스 신을 비롯한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축하할 만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조각은 아테네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자기 확신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해양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의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아테네 문명 창조의 힘은 바로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 자기 확신에서 분출되는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동서남북 건물의 내면을 빙 둘러 기둥과 첨화 사이의 벽면에 붙인 총 92개에 달하는 대리석 부조 조각판인데요. 메토프라고 합니다.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서 그냥 영어를 사용하겠습니다만 우선 서쪽 메토프는 아크로폴리스에 들어서면 맨 먼저 시야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새겨진 것은 아마조네스의 전설, 즉 그리스가 여전사의 나라 아마조네스 왕국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북쪽면의 메토프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새겨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지요. 이곳에 호모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영웅들과 신들의 이야기를 새겨 놓은 것이지요. 그리스의 승리로 끝난 이 트로이 전쟁 역시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의 주 출입구인 동쪽면의 메토프는 그리스의 12신들이 포악한 신들인 티탄족 신들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을 필두로 여러 신들이 야만적이고 폭압적이고 그리고 무질서한 티탄족 신들을 물리치고 혼돈의 그리스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뜻깊은 전쟁이었습니다. 끝으로 남쪽면의 메토프는 그리스 사람들이 반인반소의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다는 신화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시조 테세우스의 신화와도 연결이 됩니다만 이것 또한 그리스가 야만의 세력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침으로써 그리스를 문명 사회로 진입시킨 뜻깊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파르테논 신전의 모든 메토프 조각은 모두가 아테네만이 아니라 온 그리스 전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파르테논 신전이 단지 아테네만의 것이 아니라 전 그리스 세계의 것이라는 뜻이었고 나아가 아테네는 단지 수많은 그리스 도시국가의 하나가 아니라 이제 아테네가 전 그리스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없는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다음은 내부 기둥 위에 있는 내벽의 프리즈 부조입니다. 이것은 범아테나 축제의 준비에서부터 축제 행렬의 전 과정을 160m에 걸쳐 부조로 된 조각을 이어붙인 것인데요. 378명의 인물과 250필의
말을 비롯한 동물이 등장하는 이 조각은 당대 지중해 세계의 최대 축제이자 올림픽에 버금가는 운동경기였던 범아테나 축제를 마치 한 편의 비디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프리즈 조각의 가장 큰 특징은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박공과 메토프의 다른 조각상들이 현실 넘어 신들의 세계 또는 영혼의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분명하게 대비되지요.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면 영혼의 세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여기에 온통 매몰되거나 온 정신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바로 아테네 문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것이고 이것을 파르테논 신전에 그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파르테논 신전에 모셔진 아테나 파르테노스 조각상입니다. 파르테노스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즉 처녀를 뜻한다고 합니다. 파르테논이란 말도 여기서 비롯되었는데요. 처녀 여신을 모신 신전이라는 뜻이겠지요. 처음에 이제 나무로 조각을 만든 다음 그 위에다가 값비싼 상아와 순금으로 덧씌워진 이 조각상은 높이가 11.5m에 달했고 받침대까지 포함하면 13m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순금이 총 1140kg, 1톤이 넘었습니다. 이 조각을 만드는데 총 5,000달란트의 엄청난 돈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유사시에는 이 금을 법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은 한 손은 창 대신 승리의 여신 나이키를 받쳐들고 다른 한 손은 땅에 내려놓은 방패를 지팡이 삼아 짚고 서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의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거둔 승리로 인해서 창과 방패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평화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절제미가 돋보이는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한 아테네 사람들이 그 안에 모셔진 처녀 여신 조각상은 왜 이렇게 거대하고 또 호사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수호 여신으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를 지켜준 아테네 여신을 한껏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그리고 이와 아울러 결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그들답게 예관은 단순함의 절제미를 보여주고 또 그 안에 모셔진 조각상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2500년 전 완성된 이래 수많은 우여곡절과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 곡절과 순환은 모두 아테네, 그리스의 몰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테네와 그리스가 순환을 겪을 때마다 파르테논 신전도 똑같이 순환과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와 그리스의 상징이었던 셈이지요. 그 첫 번째 순환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세계를 평정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공격했던 첫 번째 전투인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파르테논 신전에 300개의 방패를 봉헌하였습니다. 이 방패 중 14개를 사진처럼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에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구멍은 나중에 그 방패를 떼어난 흔적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입장에서 그라니코스 전투의 승리는 예전에 페르시아에 그리스가 수모를 당했던 그것을 대갚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를 기념해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페르시아 방패를 그리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에 내건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훼손한 야만적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파르테논 신전이 당하는 끔찍한 수모에 비교하면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보아넘길 수 있는 수준이지요. 두 번째 순환은 기원 후 3세기
덴마크 해적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여러 신전들과 함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4세기에 들어 로마 제국의 율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복구되었습니다. 이렇게 1000년 가까이 건재하던 파르테논 신전이 겪은 네 번째 순환은 동로마 제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서기 435년 이교도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단을 섬기는 모든 신전은 폐쇄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서기 480년 즈음 파르테논 신전도 개조되어 성당으로 사용되었고, 이때 13m 높이의 그 아테나 여신상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13세기 십자군 원정 때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금을 뜯어내 십자군 원정 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황금으로 된 이단의 우상을 파괴해서 십자군 원정 작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의 순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세기 그리스를 비롯한 발칸 반도를 점령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슬람 모스크 사원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17세기에 이르러 파르테논 신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 베네치아가 그리스를 차지하려고 오스만 터키를 공격하자 터키군은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 그곳에 진을 치고 파르테논 신전을 탄약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의 대포 공격에 그 탄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파르테논 신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귀족으로 주 터키 대사였던 엘긴 백작은 터키 정부로부터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들의 석고상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다음 파르테논 신전의 수많은 조각상들을 뜯어내 영국으로 실어갔고, 아직도 그리스에 반환되지 않은 채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엘긴 마블, 엘긴의 대리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별도의 방을 마련해서 자랑스럽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모신 신전의 조각들을 떼어낼 수 있다는 터키 정부의 허가 문서는 이태리어 사본만 있을 뿐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 진위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설사 그 문서가 진본이라고 하더라도 조각을 떼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조각을 떼어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상을 모신 신전의 조각, 이런 수식어에서 엘긴 백작의 검은 속내가 훤히 드러나 보이지 않나요? 우상을 모신 신전의 조각짐이야 보는 놈이 임자 아니냐, 아무렇게 한들 뭐라고 할 놈도 없지 않느냐, 혹시 이런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었지 않을까요? 약소국에 대한 약탈이 거침없이 자행되던 식민 제국주의의 시대,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 정부는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협상 중이란 핑계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아테네와 그리스가 몰락한 후 2500년 가까이 에세의 끊임없는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그리스의 비운이자 숙명이겠지요. 국가와 민족, 그리고 그들의 문화유산 또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떠한 불운과 수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생생한 교훈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별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파르테논 신전은 종묘정전과 닮은 꼴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는 절제와 중용이라는 정신세계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만이 아니라 철학, 과학, 문학, 의학, 역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찬란한 문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절제와 중용이라는 정신세계를 아테네와 공유하면서도 왜 아테네처럼 찬란한 문명을 창조하지 못하고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종묘정전이라는 걸작품 하나 달랑 남기는데 그치고 말았을까요? 아테네와 조선왕조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혹시 우리 민족의 잠재적 역량이 고대 아테네에 미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요즘 활짝 꽃피기 시작한 한류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역량이 부족하기는 그냥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종묘정전뿐만 아니라 한글이라든가 이조백자 등을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뛰어난 독창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개별적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고대 아테네처럼 문명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저희 잠정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선왕조는 권위와 질서, 절제와 중용이라는 유교적 가치에 지나치다 할 만큼 매몰된 사회였습니다. 반면 고대의 아테네는 권위와 질서, 절제와 중용이라는 아폴론적 델피의 격언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디오니소스적 일탈에 가까운 자유분방함을 만끽하는 사회였습니다. 고대의 아테네는 이 이질적인 두 요소의 융합과 결합으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에서도 이 이질적 두 요소의 결합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도리아식 건물에 살짝 이오니아식을 가미하였고 메토프 조각에는 현실 너머에 있는 신들의 이야기를 새겨놓고 프리즈 조각에는 현실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각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물의 내면을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또 착시 현상까지 감안한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유교적 권위와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행동은 그 싹이 말라버렸고 극단적 절제와 중용에 자유로운 생각은 질식당한 채 오로지 인의 예지 신 그리고 충효라는 유교적 가치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유교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매몰되는 바람에 그들의 생각이 끝내 인간의 내면, 즉 인의 예지신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충효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사물의 이치라든가 과학, 철학, 그 밖의 문명에는 도무지 무관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문명 창조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고대 아테네와 조선왕조의 차이점은 아테네는 황금기에 이르러 풍요를 만끽한 반면 조선왕조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출발선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이것을 극복합니다. 조선왕조는 끝내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무릇 새로운 문명은 고통과 질곡 속에서 싹이 트고 풍요를 먹고 자라나 자유 속에서 찬란한 꽃이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조선왕조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던 우리 민족이 금세기에 이르러 드디어 아테네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달성하였고 자유를 만끽하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고대 아테네 사람들과 똑같이 치열한 경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아테네와 똑같이 드디어 새로운 문명 창조의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셈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한류 문화의 급부상입니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류 문화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거나 공정한 경쟁을 망가뜨려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으로 또 미뤄두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또한 영상 제작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